자, 그러면 이제 2장, 제3부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표 관리.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론을 배울 때 전표 관리, 즉 전표 입력이라는 것으로 해서 분계를 다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표 입력, 즉 분계를 하는 실질적인 회계 처리를 제2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론 때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여기 나왔는데요. 한번 살짝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 회계상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 비용이 발생을 가져오는 것만 회계상 거래다 이런 얘기죠.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이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닌 경우를 예를 들면 상품 매매 계약, 종업원의 채용 계약, 건물의 임대차 계약, 부동산의 담보 설정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볼 수 있지만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거는 회계상 거래입니다. 계약금의 주고받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회계에서는 거래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보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상품의 도난이라든가 파손 또는 화재의 발생이라든가 상품의 가격 하락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일상에서는 이런 것은 우리가 거래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차변 요소, 차변에 올 수 있는 요소 4가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이게 차변에 오는 거예요. 또 대변에 올 수 있는 요소 4가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하실 때 내가 이 차변 요소 4개, 대변 요소 4개 이거를 꼭 준수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거래의 종류 우리가 이론할 때 혹시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환거래 하면은 지금 이와 같이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만 있는 거래가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은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2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 현금 20만 원 자산 감소인데 이런 거래가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나 감소만 있는 거래. 다시 말해서 재무 상태표의 변화가 있는 거래를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익거래는 무엇이냐? 손익거래는 거래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인 거래는 손익거래입니다. 거래 총액이 수익이나 비용인 거래.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자가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이기 때문에 현금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현금 10만 원. 그리고 수익이 발생한 것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을 기록합니다. 이자 수익 10만 원. 거래 금액이 10만 원인데 모두가 수익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금액 전체가. 이것을 우리는 손익거래로 분류한다. 그 밑에는 혼합거래인데 혼합거래는 이 두 개의 거래가 혼합되어 있는 거래입니다. 즉 재무상태표에도 증가나 감소가 있고 손익계산서에도 증가나 감소가 있는 거래, 그런 거래를 혼합거래라 한다. 예를 들면 대여금 2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는 22만 원이요. 대변의 대여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2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 발생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수익 발생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로 갈 것이고
이 자산 증가하고 요 자산 감소는 재무상태표로 갈 것이다. 그래서 혼합거래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혼합거래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실무에서 나오긴 했는데 실무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이론 시험에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론 시험에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걸 분류하라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예요. 예, 이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예,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이게 뭐예요? 이게 손익계산서. 위에 있는 게 재무상태표요. 밑에 있는 게 손익계산서란 말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만 변화가 생겼다. 교환거래로 분류하시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다 변화가 생겼네. 그건 혼합거래로 분류하시고 손익계산서에만 변화가 생겼네. 그러면 손익거래로 분류하시면 되겠다는 모든 거래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회계상 거래에는 동그라미 아닌 것은 X를 하시오 이랬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이거 회계상 거래 맞나요? 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 이건 상품이 증가했으니까 자산 증가했죠.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매입금 부채가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무실에 사용할 냉장고를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근데 계약금 줬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상 거래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아니다. 다음 세 번째, 상품 5만 원이 화재가 발생해서 유실되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네요. 이건 회계상 거래입니다. 4번,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영업사원을 채용했다. 아직 지급한 게 아니네요. 이것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네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X고 1번과 3번이 동그라미가 된다. 다음 수행 2번은요. 회계상 거래를 거래의 8요소에 따라 결합관계를 나타내시오. 자, 1번 네,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결합관계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밑에 답이 다 있어가지고 밑에 이 답이 다 있어요. 네, 요 답. 네, 답이 있지만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문제 보시고 답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답을 여기다 쓰세요. 네. 6문제.
다시 해보시기. 예. 네. 다 해보셨나요? 네.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뭐 어려운 것은 없어요. 6문제가 있는데 쉬운 겁니다. 쉬운 거. 이 분계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 해보는 전표 입력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계가 되어야. 그래서 지금 실무인데도 지금 이렇게 여기다 한번 해보라고 손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오 하고 했던 거예요. 이게 손으로 작성될 수 있는 건 내 머릿속으로 분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전표 입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쉬운 우리 그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연습했던 그 6개하고 비슷한 수준의 아주 쉬운 분계니까 이 정도 분계는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이제 잘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혹시 6개 분계하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하시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아래에 수행 결과 답이 다 있었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뭐 혹시 못 하셨다면 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196페이지 전표 작성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표를 작성하는 데는 2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2가지 메뉴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가 있는데 앞에서 먼저 일반 전표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요, 메인 매출 전표는 우리 부가가치세 공부했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된 자료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네.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된다든가 모든 매출 자료는 전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모든 매출 자료를 전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상품은. 예. 왜냐? 모든 매출은 다 세금 다 있잖아요. 예. 세금. 근데 매입은 매입 중에서 내가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물론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된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있으면 전부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나오는 예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없는 예제들이 나올 거니까 먼저 일반 전표 입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 회계에서 거래인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발생하면 증빙 서류를 보고 전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전표를 작성한다. 전표 작성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루어지며 입력된 자료는 전표 분계장 및 총계정 원장 등 장부와 관련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버린다. 이거. 네. 회계 프로그램의 운용에서 이 전표 작성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다. 네, 우리 전산회계에서는요, 전표 작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전표 작성. 이건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전표 번호라는 게 있는데 전표 번호는 자동 부여돼요. 1번부터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여러분은 신경을 하나도 안 써서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 과목과 계정 과목 코드와 계정 과목. 네, 여러분 입력을 우리가 이미 몇 번 해봤죠? 해당 계정 과목 2자리만 입력을 하면 돼요. 만약에 받을 어음이다 그러면 받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조창에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온다 이 말이죠. 선택을 할 때도 마우스 잡아서 찍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키보드로 방향키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내려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 도움말을 불러내는 방법이 알려드렸다시피 이렇게 F2키 누르는 방법 아니면 여기 물음표 단추 있죠? 이걸 누르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하다 보면 삭제할 일도 있을 거다. 내가 잘못 입력했어요. 지워버려야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지우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지우는 전표 줄을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상단에 휴지통 그림이 있어요. 삭제. 그거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또 전표를 입력하다 보면 전표를 정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렬할 때는 그 전표가 입력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팝업 창이. 그래서 입력한 순서 선택하면 입력한 순서대로 딱 정렬이 되고, 일자별 하면 날짜별로 정렬이 되고, 계정 코드별 하면 계정 코드별로 정렬이 되니까 필요하다면 정렬해서도 여러분이 내가 입력한 전표를 빨리 찾고 싶을 때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정렬해서 찾아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데 일반 전표에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전표의 종류가 세 가지다 해서 3전표 제도라고도 합니다. 3전표 제도. 우리 전산회계는 요 세 가지 3전표 제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금 전표 선택하시면 출금이라고 나타나고, 입금 전표 선택하시면 입금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표 입력하실 때 출금은 1번을 선택하면 그게 출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을 선택하면 그게 입금이에요. 입금. 그러면 3번을 선택하면 뭐냐? 차변. 대변은 4번. 대변은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출금 전표, 2번 입금 전표,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차변, 대변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는 전표를 우리가 대체 전표라고 그래요. 대체 전표. 또 밑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아이캔 박스에 출금 1번이 출금이래요. 출금은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출금됐을 때 이 출금을 선택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선택할 때, 입금을 선택할 때는 언제냐?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거래. 그때는 2번 선택해서 입력하면 좋다 이거. 왜 제가 반드시 그래라는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좋다라고 하냐면, 출금, 입금을 안 하고 모두 대체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 하는 것은 좀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대체는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최소한 두 줄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 전표는 현금이 없는 거래는 뭐 대체 전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현금이 일부만 있다, 이것도 대체 전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는 아마도 이 대체 전표로 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대체 전표로 하는 일이. 그러나 출금, 입금을 요령 있게 잘 쓰시면 전표 입력이 그만큼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코드가 5번, 6번이라는 얘기인데, 결산 대체 분계를 할 때 뭐 감가상각비, 이 감가상각 누계, 이런 결산 처리 때의 분계를 우리가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차변 대변 하는 거하고 회계상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결산 분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차이이지, 회계상의 차변과 대변과, 즉 3번, 4번으로 구분하는 것과 계산상의 차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입력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부여되는 자동 결산할 때만 여러분이 이걸 이용할 거고, 우리는 다 여기 출금, 입금, 대체 이 세 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다 보면은요, 신규 거래처를 만날 때가 있어요. 신규 거래처 등록은 거래처 등록이라는 기초정보관리 메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표를 입력할 때도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하느냐면, 이제 신규를 입력할 때 그 전표 입력에 보면은 거래처 코드란이 있어요. 거래처 코드란에서 요 플러스라는 이 플러스 단추를 딱 누르면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거래처 명을 입력하고 여기서 수정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거 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입력하는 단계에서 거래처도 등록하라는 연습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거래처 등록할 때 꼭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하는 방법이 그게 원칙이긴 한데 전표 입력 과정에서도 그 작업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 분계 연습을 할 때 분계 연습을 그 이론할 때 조금씩 했지 않습니까? 거래처 코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죠.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 거래처 코드 매우 중요해요. 거래처 코드가. 왜냐면은 채권이라든가 채무라든가 예금 같은 경우 우리가 저기 앞 시간에서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는 작업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채권 채무나 예금은 거래처별로 알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표를 입력할 때도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가지급금과 같은 채권과 관련된 개정 과목을 입력할 때는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돼요. 그것도 한글로만 입력하지 말고 코드로.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를 꼭 등록해야 돼요.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가수금과 같은 이런 채무 개정 과목은 거래처 코드로 꼭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예금이 무슨 은행 보통예금인지, 당좌예금은 무슨 은행 당좌예금인지, 정기예금, 정기적금 모든 예금 계좌번호, 예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꼭 코드로 등록해야 된다. 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딱 나왔어요. 출금전표 연습하라 해서 영수증 하나를 딱 주었습니다. 자, 이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인데요. 미소식당에서 발급을 했네요. 미소식당에서 백반 5그릇을 먹었네요. 자, 옆에 설명을 봅니다. 회계팀에서 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던 영수증이래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받아오면 좋은데 일반 영수증을 받아왔군요. 일반 영수증도 3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3만 원까지는 이걸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30만 원어치 밥을 먹고 이런 일반 영수증을 가져오잖아요. 비용 처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작은 금액 이거는 우리가 그 영세 자영업자,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들이 이제 그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발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업자도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로부터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3만 원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전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입니다. 자, 분계를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여러분? 자, 분계 손으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차변에 여러분 뭐라고 쓸까요? 네, 복리후생비 3만 원. 비용 발생. 대변은 여러분 뭐라고 쓸까요? 네, 현금 3만 원. 이렇게 분계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 분계가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전표 입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전표 입력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거래는 현금이 전액 출금되는 거래죠. 출금 전표 선택을 해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주시고요. 날짜가 며칠 날인가요? 네, 날짜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1 엔터 10일 하면 1월 11일이 입력이 된 겁니다. 9분에 지금 커서가 있을 것이고 하단을 한번 잘 보세요. 이 하단을 보시면 메시지
네. 출금이면 1번, 2번은 입금 다 나와 있죠. 이거는 출금 전표로 하면 편해요. 그래서 1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출금하면서 이 오른쪽에 변화를 보셔야 돼요. 대변에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자가 현금이라고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만 입력하면 되냐면 차변만 입력하면 돼요. 출금 전표 선택하면은 대변이 자동으로 현금 이렇게 입력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변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계정 과목도 차변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차변이 뭐였죠? 예. 자, 복리후생비 아직 코드를 모른다. 그러면 한글로 복리 하고 엔터 치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잘 골라야 됩니다. 네. 자, 500번대는 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는 뭐냐? 생산부 직원이 식사를 했다면 500번대로 해요. 근데 우리 FAT 1급 시험은 제조회사가 아니라 판매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부 직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500번대는 FAT 1급 시험에는 없다. 네. 그 다음에 600번대는 뭐냐면 이 도급. 네. 도급에 관한 업무를, 그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700번대는 뭐냐? 분양회사. 분양회사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500번대 비용하고 800번대 비용을 쓰겠죠. 네. 그러면, 예, 도소매업에서는 뭐만 쓸까요? 네, 800번대 것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비용은 800번대하고 900번대에서만 고르시면 돼요. 예, 800번대하고 900번대. 복리후생비가 왜 900번대가 없냐면은 복리후생비는 영업의 비용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런데 수수료 비용 같은 경우는 판매 관리비에도 수수료 비용이 있고 영업의 비용에도 있고 제조원가에도 있고 도급원가에도 있고 분양원가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이 복리후생비는 800번대다. 왜? 판매 관리비이기 때문에 811번을 잘 선택해 주시고 복리후생비는 원래는 거래처는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시험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이건 실무라고 생각하세요.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3일 패션, 이 3일 패션은 실무, 시험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실제 실무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 어느 식당에 썼는지 넣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혹시 이 미소식당이 코드가 등록이 돼 있다면 코드란에다 미소를 입력하면 검색이 돼야 돼요. 근데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복리후생비 지출하는 식당까지 거래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하다면 등록해서 쓰면 돼요. 근데 지금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글로만 써요. 미소식당 이렇게 쓰고 갑니다. 자, 지금 커서는 적요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요. 그러면 여기 적요에 지금 우리는 출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현금 적요가 이렇게 밑에 보이는 거예요. 적요가 모두 8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서 입력하면 좀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원 식대 고르면 딱 되겠죠. 그래서 2번. 네. 2번 선택하면 됩니다. 2번 엔터 하면은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번 이건 직원 식대나 차대에 관한 복리후생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계정 과목에 적요 등록을 미리 해놓아 가지고 이렇게 전표 입력할 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차변에 왔죠. 예. 밑에 설명이 다 나와요. 뭐를 하라는 거. 차변 분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을 입력한 후 자금 관리를 입력합니다. 이거 뭐 자금 관리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금액만 입력하면 돼요. 얼마짜리였죠? 예, 30 플러스 하고 엔터 치면 끝. 예. 그럼 밑에 분계 내용이 딱 보입니다. 이렇게. 차변, 이게 왼쪽이 차변이에요. 예, 여기 차변 3만원 복리후생비, 대변 3만원 현금. 그래서
대체 전표로 하면은 차변 한 줄, 대변 한 줄, 두 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출금 전표로 하니까 한 줄로 간단히 끝났죠. 그래서 출금 전표로 하면 좀 더 좋다. 그리고 전표 번호는 제가 아까 여러분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라는 거 했죠. 예. 지가 알아서 1번 부여해요. 만약에 1월 11일 날 같은 날짜로 또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면 알아서 2번. 이게 번호가 1년 번호가 지가 자동 부여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수증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수증도 출금 전표 연습하라는 건데요. 네. 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있네요.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이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옆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보면은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래요. 근데 이건 현금 영수증이에요. 네.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공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공제 못 받죠, 이거. 왜 못 받는 부가가치세죠? 네, 승용차잖아요. 승용차 매입이나 유지에 관한 모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하고 우리가 매입세 공부할 때 조금 빨리 지나오긴 했어요. 네, 빨리 지나오긴 했는데 실무할 때 또 할 거니까 그냥 빨리 지나온 거예요. 토지 관련 매입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 승용차 관련 매입세 뭐 이런 거 쭉쭉쭉 하면서 그냥 얼른 읽고 지나갔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현금 영수증이지만 이거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냥 일반 접표에 넣어야 될 사항이야, 이거는. 자,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승용차에다가 주유를 했으니까 차변에 무슨 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예, 차량 유지비. 자, 여기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분계가 필요 없어요. 매입세 공제 받을 때 부가가치세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를 전부 요 합계금액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28,000원. 차변의 차량 유지비 28,000원입니다. 대변은 뭐가 될까요? 네, 현금 28,000원. 이렇게 합니다. 대변은 현금 28,000원. 만약에 이 영수증이요, 승용차 영수증이 아니라 관리부에 화물차 주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매입 매출.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분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날짜를 고치겠습니다. 1월 12일이에요. 12일. 위에 날짜를 12일로 고쳐봤습니다. 자, 이것도 현금으로 지출했으니까 1번 출금으로 선택해 주시고, 차변 계정 과목이 차량 유지비니까 차량으로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도 500건, 600건, 700건, 800건대. 예, 관리부 거니까 차량 유지비 800건대. 자, 거래처 SK 주유소예요. SK 검색해 보니까 없네요. 예, 그러면 여기다 그냥 써주세요. SK 성동 주유소. 만약에 이 차량 유지비가 채권 채무에 해당된다면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거래처를 등록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건 비용이니까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관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만 써주고 가는 거예요. 자, 밑에 적요는 말이죠. 밑에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이죠. 유류대. 자, 금액을 28,000원으로 입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전표만 입력하라는 게 아니라 수행 3번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우리가 이 승용차에 대해서는 말이죠. 예, 국세청에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승용차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부터.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차량 유지비 지금 엔터 쳐버리니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내려오신 분은 다시 그 줄을 클릭을 하시고 F3을 딱 누르는 거예요. F3을 딱 누르면 아래에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 아니, 아까 입력한 좌표 어디 갔죠? 12일 엔터. 다시 1번 출구. 네. 차량 유지비. 차량 엔터 유지비 822번 확인. 네. 거래처 엔터 치고 SK 성동 주유소. 적요는 1번. 적요가 안 보이네요. 여기 클릭해 주세요. 네. 1번 유료대 지급. 그래서 1번 입력합니다. 네. 엔터 치면 돼요. 네. 금액도 입력을 하고 엔터. 네. 그리고 다시 차량 유지비 클릭하고 F3. F3 누르세요. 안 누르세요. 그러면 관리 항목을 등록 안 하는 거 아닌가? 계정가 및 적용 등록에 가서 차량 유지비 관리 항목이 등록이 안 돼 있네. 아까 등록 안 하셨네. 여기 가서 업무용 승용차를 번거라고 바꾸자. 아까 그거 안 하셨나 봐. 자, F3 눌렀더니 얘기 안 나오면은요. 아까 우리 앞 시간에서 뭐죠? 계정 과목 적요 등록할 때 관리 항목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관리 항목 등록 안 하신 분은 관리 항목 등록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보니까 네. 여러분 전표 입력할 때 밑에 적요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걸 열어서 이렇게 이걸 밑에 화살표 있죠? 적요 보이도록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거. 네. 자, 지금 현재 F3 눌렀을 때 업무용 승용차 관리 다 나오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 승용차 코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왜 여기 팝업 창이 딱 나와요. 우리가 아반떼 하나밖에 등록 안 했죠? 차량이 한 대니까 지금 이것만 고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 대다 그러면 그 중에서 645에 2461를 골라야 됩니다. 거기 승용차 645에 2461의 영수증이죠. 자, 선택하고 확인. 네. 자, 구분은 유류비. 여기 목록 눌러보면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유류비 건이니까 유류비로 놓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부서 관리를 했다면은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부서도 다 등록합니다. 회계에서 총무부, 격리부, 영업부, 생산부 다 등록을 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는 부서 코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그러면 F3 누르시면 된다. F3 눌러서 밑에다가 차량이 몇 호 차량인지 선택해 주시고 비용이 그것이 보험료인지 유류비인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3번 입금전표 작성하기 문제가 나왔네요. 입금표라는 게 뭐냐면요.
돈을 받았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 영수증에 해당이 됩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받으면 입금표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 해주면 돼요. 입금표. 자, 코디나라 귀하에다가 우리 회사가 지금 3일 패션이에요. 우리 회사가 220만 원 돈 받았습니다 하고 상품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함. 네, 이렇게 입금표를 해준 영수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이랬습니다. 분계를 한번 써보시오 하는 거예요. 분계를 한번 써보시오. 자, 차변에 뭐가 올까요? 네, 현금을 회수했으니까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220. 차변에 현금 220이에요. 대변에는 뭐가 올까요? 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220. 자산 감소. 교환 거래가 되겠죠? 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감소하는 자산은 대변에 기록하고 증가하는 자산은 차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되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입력할 때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이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걸어줘야 돼요. 자,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쓸 때도 외상 매출금 옆에다가 가로 열고 거래처 여기 코디나라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분계할 때도 어느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이다 하는 것을 가로 속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날짜가 이 날짜는 1월 13일입니다. 그 입금표 날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날짜를 13일로 고치시고요. 이번에는 거래가 현금이 전부 입금된 거래예요. 그러면 입금은 2번. 그러면 구분에 입금 이렇게 바뀝니다. 보다시피 차변에 현금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을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죠. 예, 여기다가 외상 엔터. 그럼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에요. 엔터. 그러면 입력이 되죠. 거래처. 코디. 코드란에다가 코디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1001번 주식회사 코디나라. 코디하고 엔터 치면 코디로 시작되는 거래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르지도 않고 지가 1001번 코디나라하고 자동으로 딱 입력을 해줍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거래처 코드. 아까 우리가 식당 이름 그냥 옆에다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꼭 코드로 거래처를 입력한다는 거. 자, 적요는 여기 밑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네, 이 4번 적요 줬으면 되겠죠? 밑에 적요 안 보이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요걸 눌러서 적요가 보이도록 해놓고 4번. 여러분 따라 하실 때 내가 지금 뭐가 나하고 달라서 지금 안 되겠다 하면 그때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220만 원입니다. 22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밑에 분계를 보시면 이렇게 딱 변해 있죠. 차변에 220 현금, 대변에 220 외상 매출금. 이렇게 보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4번 대체전표 연습해라. 신용카드 매출전표고 여기도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옆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대금은 CT 카드로 결제했다. 회사 카드로 결제했나 봐요. 예. 근데 부가세가 있으니까 이거 공제 받을 수 있으면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될 텐데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 넣으라고 그러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접대비잖아요. 접대비는 못 받아요, 공제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표에 넣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분계를 여기다 써보면 차변의 비용인데 계정 과목은 뭐죠? 접대비 얼마로 써야 될까요? 88,000원 써야 됩니다. 예. 이 세금은 공제 못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세금까지도.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88,000원 비용 발생. 자, 대변에는 뭐가 되죠? 카드 결제하면? 네, 미지급금. 미지급금. 이 미지급금은 이 갈비집에 미지급했나요? CT카드에 미지급했나요?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CT카드가 돼주는 거예요. 네. 이 미지급금도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는데 그때 코드를 여러분이 이걸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요 식당에는 돈 준 거예요. 식당에 미지급한 게 아니라 카드사에 미지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표 입력을 그걸 지키면서 전표 입력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현금이 전혀 없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대체 전표를 입력하는데 날짜가 이게 14일이네요. 14일 하시고 이번에는 구분위에 밑에 보면 출금도 아니요, 입금도 아니요, 차변 대변으로 해야 되겠죠. 자, 3번 차변을 먼저 한다면 차변이 접대비더라 하는 겁니다. 자, 코드란에다가 접대하고 엔터 치시면 접대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쭉 보이는데 무슨 거래처냐면 매출 거래처입니다. 매출 거래처는 판매 관리비예요. 그래서 813번. 아시겠죠? 813번. 자, 접대비의 거래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기서는 접대비의 거래처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대비의 거래처는 꼭 넣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예, 갈비집을 코드는 등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 그냥 한글로 갈비집을 입력하는 거예요. 참만나 갈비. 적요를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골라볼까요? 적요에 마땅한 게 있는지. 1번이죠. 거래처 접대비 슬롯이 신용카드 법인. 네, 이 법인 카드인 것 같아요. 이게 회사 카드니까. 1번. 차변에다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네. 88,000원이었죠. 88 플러스 엔터. 네. 뭐 여러분 하여튼 이 프로그램은요. 입력하고 엔터 치면 돼요. 네, 엔터 치면. 자, 이제 대변을 입력할 차례예요. 그래서 구분의 커서가 있을 때 4만 입력하면 돼요. 예, 거의 마우스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입력하는 도중에는. 저는 그래요. 입력하는 도중에 거의 마우스를 안 씁니다. 한번 입력을 시작하면 전부 키보드로 다 끝내요. 자,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그러면 미지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미지로 시작되는 것 중에 미지급금 맨 위에 있네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예, 엔터 치면 그게 입력이 되죠. 자, 미지급금은 반드시 이게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무슨 카드였죠? 네, 코드란에다가 CT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CT가 들어가는 거래처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보험말창 안 나오고 그냥 CT카드 코드와 함께 입력이 돼요. 99601.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99601. 되나요? 네. 자, 적요는 없습니다. 밑에 뭐 지금 거래처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뭐 반제 이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 거하고 똑같이 쓰면 되거든요. 예, 위에 있는 문자를 복사할 때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복사가 됩니다. 예.
위에 있는 저교를 복사하고 갈 때는 그냥 엔터 치고 지나가요. 자, 이제 대변 금액 88,000원 88 플러스 그리고 또 한 번 엔터 치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밑에 분계를 한번 싹 봐주시면 돼요. 차변 88,000원 접대비. 대변 88,000원 미지급금. 네. 대체전표는 이렇게 3번, 4번. 근데 4번부터 넣고 3번을 넣으면 안 되느냐? 순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대변을 넣고 차변을 넣든지, 차변 넣고 대변 넣든지, 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의 전표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 네네. 금액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력하신 거 보니까 이제 지금 이 도전 스마트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숫자가 입력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때는 뭐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지금 프로그램 상의 문제인데 조만간에 해결되리라고 보고 네, 수행 결과가 여기 이제 정답이라 이거죠. 네,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똑같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저교에 이게 차량 번호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F3을 눌러서 그 차량 유지비 관리 항목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그 저교 내용이 그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확인을 못 해봤었는데 12일 날이었나요? 예, 여기 가면은 12일 날 여기 저교를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645 2461에 아반떼 유류비다 하는 것이 저교란에 내용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그 설명과 함께 나오죠. F3을 눌러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할 때 F3을 눌러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설명 나와 있고, 네. 우리가 분개한 것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네. 지금 이와 같이 20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한 1월 11일 거부터 14일 거를 다 하나면에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느냐? 여기 날짜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 1월만 입력하시고 여기 1이라고 입력된 데를 스페이스바로 지워보세요. 스페이스바로 지우면 그 날짜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1월 달 거 모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일 날 입력했던 거, 12일 거, 그 다음에 13일 거, 그리고 14일 거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전표 번호를 보시게 되면은 날짜가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표 번호가 전부 1번이죠. 왜냐하면 그 날짜에 하나씩밖에 입력을 안 해서. 근데 이제 같은 날짜에 2건 이상의 전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번호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표를 몰아서 작업한다 그러죠. 1월 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전표 입력을 할 때는요, 일부러 여기를 비워둡니다. 비우고 여기다가 날짜를 입력해 가면서 입력하는 거예요. 전표 몰아서 입력할 때. 네. 근데 하루하루씩 입력할 때는 여기다 날짜 입력하는 게 오히려 편하죠. 그날 것만 입력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 날짜를 동시에 입력할 때는 1월 달 거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 전표 입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여기다 날짜를 안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쭈르륵 날짜만 입력하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하면서 요령이 생기니까 자연히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요. 네, 우선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분계. 그래서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또는 출금과 입금 아니면 대체, 차변 대변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이 선택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금으로 하지 않고 차변 대변으로 하면 어떠냐?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입금도 마찬가지. 입금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차변 해가지고 현금, 대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에도 그렇게 되죠? 네네, 시험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제3절로 가보겠습니다. 증빙서류. 네.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요, 그 증빙, 그 비용이 정말 회사 업무로 지출되었느냐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게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증빙서류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다양한 증빙서류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증빙서류 하면은요, 여기 지금 202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한번 여기 다 읽어보죠. 네, 여기 있는 거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나오는 이익에다가 세법에서 적용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이 되므로 이러한 업무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지출 증빙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는 여러 가지의 증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증빙을 뭐 없어도 된다 그러면은 뭐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막 비용을 늘려놨겠죠. 전표를 막 입력해 놓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증빙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증빙서류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거래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은 했는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비용으로 전표 입력도 하지 마시오 하는 거죠. 예. 증빙도 없는데 전표 입력해서는 안 되겠죠. 비용, 어디까지나 비용에서 매출은 증빙이 없어서 입력해야 돼. 예.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증빙이 없어도 입력해야 되는 건 매출 자료. 그런데 비용은 증빙 없으면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증빙 서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증빙 서류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뭐 인정이 거의 100% 인정해 주는 것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예,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게 아주 확실히 인정받는 증빙들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러분 뭔지 아실 거고, 현금 영수증 잘 아실 거예요. 세금 계산서, 세금이 있는 영수증이죠. 계산서는 그럼 뭐냐? 면세 재화를 매입하면 계산서를 받으면 돼요. 예. 쌀집에 가서 쌀을 사왔어요. 그는 거기는 세금 계산서가 없습니다. 계산서 해주세요. 계산서, 세금 계산서고 양식이 똑같은데 세액난만 없어요. 세액난만. 마지막으로 영수증. 이 영수증은 뭐냐? 제한이 있어요. 3만 원 이하. 접대비는 10,000원 이하. 네. 접대비는 10,000원 이하까지만, 접대비 외의 비용은 3만 원까지만 영수증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자, 증빙서류의 종류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증빙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보자 그러는데 시간이 다 됐단 말이죠. 네. 다음 시간에 여기 요 203페이지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